자,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건데, 고전 운문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쭉 해놓은 건 대표 시기별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가요 그러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의 노래, 그러니까 통일신라 전까지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는요, 딱 몇 편밖에 없어요. 5편밖에 없어요. 그 중에 지금 공무도화가 구지가 해가가 출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보면 5편 중에 10년치 다 봤을 때는 다 나왔어요, 여러분. 5편이 있는데 공무도화가 구지가 해가 그 다음에 지금 하는 황조가 그 다음에 백제 때 노래 정읍사 이렇게 5편이라는 거. 그래서 고대가요 기억하실 게 고대가요들은 대부분 뭐가 있냐면 배경 설화가 존재해요, 여러분. 배경 설화.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경 설화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리왕이에요. 당연히 고구려 때 왕이구나. 얘 고구려 노래예요. 황조가 황조 꾀꼬리예요. 자, 그럼 배경 설화가 뭐냐? 자, 이때의 배경 설화가 이제 고구려 왕, 이제 유리왕이 있는데 왕비가 죽었네. 자, 그럼 이제 또 결혼을 해야겠죠. 그죠? 자, 옛날에는 뭐 한 명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유리왕이 처음에 이제 고구려 골천 사람 인 화희란 애랑 결혼을 하고 얘는 고구려 골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한족인 이제 치희라는 애랑 결혼을 했어요. 외교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겁나 예뻤을 수도 있고, 그지? 자, 이렇게 했는데 유리왕이 10일 동안 뭘 갔습니까? 10일 동안 사냥을 갔네.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분리시켜놓고 사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냥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왔더니 치희가 치치치거리면서 지 집으로 간 거야. 이러면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화이가 치희한테 뭐라 했어요. 야, 이 오랑캐년아 니네 집으로 가! 라고 했더니 오랑캐년? 치치치 해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유리왕이 얘를 데리러 갔지. 왜? 자, 여기에는 사실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 날까봐 걔 무서워서. 두 번째, 진짜 걔 이쁘다. 완전 미인이었다. 아직은 뭐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목적이었냐 진짜 사랑했었냐 모르지만 어쨌든 치희 데리러 갔더니 치희가 치치치 안 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돌아오는 길에 나무에서 뭘 본 거야? 커플 꾀꼬리를 본 거예요. 커플 꾀꼬리. 그래서 내가 혼자 돌아가면서 저기에는 커플 꾀꼬리가 저렇게 지저귀는데 난 외롭네. 나하고 대조구나. 그럼 내 외로움 더 강조가 되는구나. 이게 황조가예요. 자, 그럼 황조가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이거 다 없이 여기에 한문으로 번역된 이런 걸 한역시가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라는 저 꾀꼬리, 펄펄 음성상징어 이런 식으로 꾀꼬리의 역할이 뭐야?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는데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감정이입이랑 같이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암소로 커플이야. 커플이야. 근데 외롭구나 이내 몸은. 자, 시간은 당연히 화자가 중심이죠. 왜? 서정갈래니까. 그래서 화자가 나왔는데 나는 외로워. 얘는 정다운데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대조. 니와 함께 돌아갈고. 자, 종결어미가 꼬 있으면 뭐예요? 체념적 태도구나. 체념적인 어조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황조가의 뭐가 중요해? 객관적 상관물 중요하고. 자, 먼저 뭐예요? 풍경이죠.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나중에 뭐다?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는 성경수정의 대표, 이 전개 방식의 대표가 황조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주제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개인적 서정시인 거고, 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랑 이런 것들이 이제 2가지 정도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고대가요 어떻게 해라? 5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통 배경설화가 존재한다. 배경설화로 이해하면 내용 다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한역시가에서 한문만 줘도 우린 풀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예요? 신라입니다, 신라.
자, 신라 때는 유행했던 갈래가 뭐예요? 향가가 되는 거예요, 향가. 자, 그래서 월명사 이러면 신라 때 국교 불교라는 거 다들 아시죠? 월명사, 충담사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승려. 그래서 향가는 무슨 문학이에요? 귀족 문학이에요. 향찰로 표기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 제망매가 제목에 이미 나올 수 있어요. 죽은 누이의 제사 지내면 부른 노래다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향찰 표기이기 때문에 한자의 은가 뜻을 이용한 거예요. 얘만 이렇게 낼 확률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망매가에서 꼭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건 이 죽은 누이를 뭐예요? 제사 지내면 추모하는 노래예요. 그러면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얘는 비유가 많이 쓰여서 항상 나오는 거. 자, 이때 나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 그 다음에 누이를 비유한 거.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 하단가지 이거. 그 다음에 이런 낙구의 역할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화자의 뭐가 나올 수도 있다? 태도. 화자의 정서 이런 게 나올 텐데 요런 거 지금 체크한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삼가죽음의 여기에 이승에 있으면 머뭇거린다. 왜 머뭇거려요? 죽는 거 무서우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승에 대한 미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여기에요. 나 갈게.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못 남긴다. 내가 죽으면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이때 나는 나 갈게라는 말도 못다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때 누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나는 누구다? 죽은 누이구나. 죽은 누이구나. 자, 어느 가잘 이른 바람에 생각보다 바람이 빨리 불었어. 그럼 이거 뭐예요? 생각보다 바람이 빨리 불어서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지규법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력 잃어버리죠. 지금 죽은 거 누구야? 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 말한다? 죽은 누이, 지규법, 비유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른 바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누이의 요절, 일찍 죽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여기에요. 그럼 한 가지에 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 부모,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죽어서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인생 되게 덧없다. 여기까지 해서 인생 무상.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 슬픔, 안타까움, 인생 무상. 부정적인 이런 정서죠. 근데 야 이런 게 식구치한가의 특징이에요. 이게 낙구의 시작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시상집약, 시상전환의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그럼 미타찰 뭐예요? 극락세계 불교 천국 이거예요. 그럼 어쨌든 불교의 천국이든 어디든 얘는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란 얘기죠. 그럼 그 다음 생에서 만날 나. 그럼 뭐예요? 재회. 나랑 만날 거란 얘기죠. 내가 도닦아 기다리겠다. 화자의 태도 뭐예요? 당연히 기다리겠다. 의지적 태도. 그래서 이때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많이 묶일 수 있어요. 제망매가는.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거 뭐예요? 슬픔을,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럴 때 우리 종교적으로 승화 뭐 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 그래서 뭐 김현생의 그 눈물 같은 작품도 뭐 종교는 좀 다르지만 나올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비교 감상했을 때 충분히 나올 만한 애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뭐예요? 의지, 긍정. 그래서 재회에 대해 뭐예요? 확신, 소망.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반영되었다? 불교적 세계관, 내세라던가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9치안가 뭐 갈래는 그냥 향가는 4줄이면 4구체, 뭐 8줄이면 8구체, 10줄이면 19체인데 그냥 이런 거 그냥 선지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주제는 당연히 아셔야 돼요. 모든 작품에서. 그 다음에 향가의 백미다 이런 말 현존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정말 암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이런 거 읽어보시는데 지금 필기했던 거
이거 많아요, 여러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신라까지 왔어요. 자, 신라 다음에는 어느 시절인가요? 신라 다음엔 고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체가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작품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자, 이거는 양반들의 자기 과시라던가 향락에 대해서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어때? 쩔지 않냐? 이거란 말이에요. 오, 뭐야? 그래서 경기체가는 고려시대 때에 크게 나누면, 물론 한시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한시 말고 고려 대표했을 때 양반들은 경기체가, 서민들은 고려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림제유 이게 뭐 신진 4대 부죠. 고려의 양반. 그래서 양반들이 즐겼던 갈래가 뭐다? 경기체가다. 한림별곡 1, 2, 8장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나올 확률은 좀 낮아. 그럼 어떻게 기억하냐? 자, 뭐 유원순의 뭐 문장, 뭐 이인로의 시, 뭐 이공로의 뭐 사륙별려문, 뭐 이정원 진할림의 쌍운수필, 쌍운을 내서 시를 지었던 한림의 이런 거, 뭐 이런 걸 뭐 이규보와 뭐 이렇게 얘가 만나서 했고 뭐 춘기 대책, 뭐 이광, 뭐 김광균의 경이, 경서 해석이에요. 자, 랑경시부, 자, 이 이양경의 시와 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다 그래, 뭐 이렇게 해석 안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이거 다 뭐예요, 지금? 똑같은 거 2개 이상 나왔죠? 그럼 이럴 때 뭐라고 한다? 나열됐으니까 열거가 열거법이 쓰였구나라는 거. 그러면 뭘 열거했는지, 뭘 열거했어요? 뭘 나열했지? 자, 지금 보면은 뛰어난 문장가들의 문장을 나열했구나. 얘네가 쓴 글들을 나열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왜 나열했는데? 당연히 뭐예요? 학식, 글재주에 대한 과시, 자부심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위 감탄사예요. 시장이라는 건 시험장에 경기 어떠하니 있고 경치 어떻습니까? 자, 서민들은 과거 시험장을 가볼 수 있어요? 가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네들 이런 거 공부한다. 야, 니네 안 가봤지? 과거 시험장 경치 어때? 쩔지? 이 얘기예요. 자기 과시.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 경치 어떻습니까? 얘가 바로 뭐예요? 경기체가라는 이 갈래의 유래예요.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1, 2, 8장 그냥 1장만 알아도 돼. 다 왜? 다 이거예요, 내용은. 8장만 추천 나오면서 이제 약간 좀 TP 향락적인 게 나오는 거고 1, 2장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금학사의 옥순 문제 반복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옥순 문생. 그러면 금학사, 금이, 금학사, 이제 이 금의라는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표현한 뒤에 옥처럼, 죽순처럼 문화생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훌륭한 스승의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위, 감탄사, 나조차 몇 분이나 있는가? 개 많아.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문화생. 뛰어난 문화생들 완전 많아.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 경기체가구나.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거 그냥 뭐예요? 향락. 이거 자기 과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자기 과시라는 거 아시면 되고 뭐 수사법들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음보 이런 거 외워야 돼요? 고려시대 때에는 3음보, 조선시대는 4음보. 이렇게 좀 저는 문제 푸는 팁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기체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근데 이걸 좀 넣은 이유는 있지. 정말 옛날 거 이길 바래요. 뭐 제가 10년 동안의 기출을 지금 봤기 때문에 요즘에 못 봤어요. 막 작품 쫙 써놓고 막 제목만 써놓고 연대별로 막 뭐 배열해라, 뭐 작품 발표 순서대로 배열해라. 자, 누가 봐도 그건 정말 너무나 미친 암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요즘에는 못 봤어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아요. 혹시 몰라서. 그러면 여기 이 빨간색 쓴 거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경기체가도.
자, 그 다음에 서민들, 양반들이 저거를 즐겼어? 그럼 서민들이 즐기는 게 고려가요. 자, 우리는 양반, 우리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경기체가 안 배우고 뭐를 많이 배워요? 고려가요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고려가요는 서민층이 창작하고 향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민층이 창작하고 향유했기 때문에 기록문학이 아니라 굽이 전승돼 있다, 뭐 이런 거. 자, 여기에서 동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맨날 작자비상이 많습니다. 왜? 서민층 창작 향유니까. 동동은 둥둥, 북소리의 의성어다, 이런 거.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고려가 중에서 월령체, 달거리 형식이에요. 그래서 서사를 제외하고 본사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각 월마다 핵심어가 하나씩 있네. 그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동동 나올 때마다 상징적 의미를 물어봤다는 게 그 핵심어의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대표 나왔어요. 그래서 2월 보름의 15일에 높이 켠 등불 다오라. 등불 같구나. 그럼 등불이 어떤데? 모든 사람을 비추실 지지셨다. 모습이시 다 감탄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임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임에 훌륭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임을 비유한 거죠. 그죠? 훌륭한 성품. 3월이 되며 개핀, 만춘, 봄이 가득한 달의 꽃이요. 이거 뭐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나셨다. 자, 이것도 뭐예요? 임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임을 비유한 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내 님이 꽃미남이었던 거지. 성품 훌륭한데 외모는 쩔어. 그런 내 임을 비유한 거. 당연히 태도하면 긍정, 부정, 긍정, 예찬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4월을 안 입고 오셨구나. 곶꼬리새요, 꾀꼬리새 이런 걸 별표해요. 얘가 하는 기능. 그러면 꾀꼬리새는 4월을 잊지 않고 날 찾아왔네. 근데 무슨다 이런 거 해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그럼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 임에 대한 원망이에요. 넌 뭔데? 이때 녹사님 나의 임인데. 그럼 내 임 뭐예요? 고려의 관직이다. 그러면 나 여성화자인 거죠. 근데 왜 나를 잊고 오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꾀꼬리와 임 서로 대조. 그럼 이때 꾀꼬리새는 뭐예요? 임과 대조되는 거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니까 객관적 상관물. 그럼 아까 황조가의 꾀꼬리하고 얘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단 차이점은 황조가의 꾀꼬리는 화자하고 대조였던 반면에 얘는 내 임이랑 대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에 먹는 약이 있는데 지문엔 천년을 장존, 오래 사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바칩니다. 이럴 때 아침 먹는 날 당연히 임에 대한 뭐다? 사랑을 상징하는구나. 6월 보름에 별의 발현 빛 같구나. 벼랑이 버려진 빛 같다. 이게 뭐냐? 돌아오실 임을 잠시나마 쫓습니다. 그럼 뭐예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 그럼 얘는 누굴 비유하는 거야?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거구나. 자, 10월에 점이연 바란다우라. 자, 얇게 점인 보리수나무 같다. 고로쇠 나무 같다. 이 얘기예요. 그 나무를 점여버리면 이제 꺾어버리시는 얘는 진실한 분이 없으셨다. 그럼 뭐예요? 헤어졌는데 나 까였는데 남친 안 생기네. 겁나 외롭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점이연 바란. 이것도 뭐예요? 화자 비유한 거죠. 그죠? 자,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나잘의 반이 쪄갔구나. 자,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개슬퍼 이거 좋아. 완전 비극적 사랑. 님의 앞에 얼어놓으니 뭐예요? 가지런히 놓았단 말이에요. 제발 나랑 결혼해주세요. 날 써주세요 했더니 손이 가져다 물어잡는이다. 손님이 가져다가 물었다. 뭐예요? 원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다.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프죠? 화자의 비유. 그래서 임을 비유한 거, 화자 비유한 거 핵심이고요. 자, 저런 식으로 꾀꼬리처럼 이런 시어의 역할이나 뭐 아침에 먹는 약처럼 시어의 의미라던가 이런 거 연결해 다른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고려가요는 이제 갈래 공부하실 때 고려가요 그럼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려가요 그러면 삼음보, 그다음에 3, 3, 2조 음수율 이건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그냥 삼음보에다가 여음구, 후렴구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작품 공부하면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간단하게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가 그 가요에서도 우리 반복되는 부분 우리가 사비라고 전문 용어로 하죠. 있어 보인다 사비. 그런 식으로 연애 끝에 반복되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해요? 후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렴구 있으면 고려가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미리 보기, 맛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속도를 내고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연습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자, 조선시대에는 시조와 가사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문학이. 자, 그래서 시조 보면은 사랑과 이별 이렇게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주제별로 공부하시라고요, 여러분. 왜? 주제별로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 사랑과의 이별, 연정가의 대표, 이별의 정한 황진이 떴어요. 그래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하늘 잘라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황진이하고 동짓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뭐야? 홍랑이나 계량이나 이렇게 맷버들 가려 꺾어, 이런 식으로, 뭐 있냐? 이와우 흩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또 황진이 어저내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황진이 남친 서경덕의 마음이 어린 석은 훈이 다 어리다라는 이런 작품들이 다 연결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조는 어떻게 공부해라? 시조는 주제별로 모해서 묶어서 공부를 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주제별로 묶어서 이건 사랑 얘기야. 이 작가 나와서 얘는 충신. 이런 그런 노래야 라는 거. 그다음에 자연 얘기가 나와서 이건 강호한정이야. 잘 노는 거구나. 이런 거. 자, 그다음에 500년 도읍지 길제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길제 그러면 고려 충신이에요. 500년 뜨면 뭐다? 고려 왕조 500년. 고려라고 생각하는 나라 잃은 슬픔, 망국의 한. 이러면 한자 성어도 떠올라야죠. 뭐? 맥수지탄. 이렇게. 그럼 맥수지탄 500년.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말한필로 돌아 들어가니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자연은 의고 변함이 없는데 인재는 감대 없다. 이런 게 자연과 인간사 대조. 어즈버 감탄사 태평연월 고려가 흥했던 때 태평성대가 이젠 꿈인 것만 같다. 나라 망하는 거 500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려 500년 나오면 맥수지탄 이렇게 해서 같이 다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 충신의 노래인데 충신들은 대부분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충신, 지조와 절개, 사군자 알고 계셔야 돼요. 매난, 국죽, 걔네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라는 거. 그래서 걔네하고 대비되는 시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매화, 이른 봄에 핀단 말이죠. 자, 난 좀 향기가 쩔어요. 그 다음에 국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그렇죠? 추울 때 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죽, 대나무. 대나무처럼 사철 변하지 않은 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나오게 되면 걔네는 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럼 걔네한테 힘든 건 뭘까요?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고 이런 거겠죠. 설이 내리고. 그럼 그런 건 걔네가 있을 때 지조와 절개일 때 그런 애들이 대립적인 시어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성산문 그러면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에요. 당연히 여기 지금 단종 떴죠? 자, 단종은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은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종 폐위,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세트로 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몽이 죽어서 뭐가 될까 하니 산에, 봉해산 어디인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일 봉해, 봉우리에 낙낙장송, 소나무가 되어서. 흰눈이 만검을 할 때, 흰눈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흰눈이 이거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할 때 혼자서 푸르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흰색이랑 푸른색 색채리리 같은 거 보이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수양대군이 득세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군자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자연 속 풍류를 넘었는데 10년을 경영하여 송수는 아마 면왕정가도 실린 거 보니 면왕정가 가사예요, 여러분. 상춘곡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성산별곡, 그 다음이 정철의 성산별곡인데 그것도 출제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 속 풍류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아, 안빈낙도 안분지족이구나, 삶의 태도가.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가난을 편하게 알고 마주고 살아가는 양반 사대부 자연 다 저래. 그러니까 막 자연에서 아, 나 진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런 양반 사대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10년 준비했는데 뭐다? 초려상관 지원했다? 초가집 지원에 10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런 게 뭐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라? 양반 사대부가 자연에 있는데 초가집 지었어. 먹기 싫은 뭐 이런 풀떼기 먹고 있어? 초가집 지었어. 그럼 무조건 안빈낙도로 귀결이다. 요렇게. 자, 나 한 칸 쓰고 달 한 칸, 바람한테 쉐어해줬네. 자, 강사는 이런 게 대유법이에요.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내 집에 달과 바람이 들어갑니까? 의인법이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수사법 공부하면서 아, 주체와 객체가 바뀐 주객전도된 표현이 있구나 라는 것도 같이 공부하면서 강우한정은 이렇구나. 그래서 강우한정 때 사대부들 다 안빈낙도 안분지족이다 라는 거 이렇게 핵심 잡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랑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슬픔, 충신에 대한 거, 자연수 풍류. 사실 나라에 대한 슬픔도 충신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게 시조였고, 네, 가사. 조선 전기 가사의 대표가 누구다? 정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는 조선 전기는 정철이 대표인데 지금 보였죠? 삼위인곡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송미인곡은 이제 보기로 출제가 됐었고요. 관동별곡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때 미인이 누구다? 이거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을 생각하는 그런 노래인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해석 가능해야 돼요. 하루 12때 한 달도 30일인데 잠깐 동안 생각하지 말자 이시름 이자 하니 이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서리법 보여야 되는 거예요.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겠냐? 편작 대유법 보여야죠. 아,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다. 조심해야 돼요. 임금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 지금 원망했다. 이게 지금 유배문학이란 말이에요. 사약이 내려올 수도 있다. 자,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얘가 나오겠죠. 이게 되겠대요. 죽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았다가 향기 묻은 날개로 이미 옷에 옮고 싶다란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실에서 못 가니까 죽어서라도 호랑나비 한 마리 돼가지고 가가지고 옷 근처에 이렇게 머물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다? 화자의 분신, 임에 대한 사랑, 그죠? 자, 임이야 나인 줄 몰라도 나는 임을 조치려고 한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법 알고 저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삼위인곡은 보통 이렇게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상춘곡, 면왕정가 뭐 이런 애들 그런 대표 작품들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굉장히 됩니다. 왜? 자, 옛날에 이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영어 단어 외우시죠? 고전 시가가 딱 그래요. 그래서 고전 작품들을 내가 대표 작품들을 알고 있으면 해석 썼던 말이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인곡 해석할 수 있으면 송미인곡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하시고 대표 작품들 중심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라. 그럼 해석이 다 된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때 이런 거 운율 나올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뭐다? 사음보예요, 여러분. 3사조, 4사조? 시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충신 연주지사라는 말, 충신이 임금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당연히 가사의 백미, 최고다라는 이유는 송민하고 같이 왜 순우리말, 양반 사대부인데도 순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썼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중후기가 박인로의 누앙사인데 조선 중후기의 특징은 방금 조선 전기 같은 굉장히 양반 사대부들의 관념을 표현한 거예요. 추상적인 관념. 근데 조선 중후기는 일단 전쟁이 있죠. 임진왜란 뭐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중후기 가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적 묘사. 이게 중후기 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왕사는 누추한 골목에 사는 그래서 화자가 가난한 건데 박인로 조선 중후기 가사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현대어 해석으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누왕사를 기억할 땐 소 빌린 이야기, 소 못 빌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기 태시마열설이 다 늦었는데 농사 지을 때 놓친 거예요. 가뭄도 심하고 서주 언덕 높은 눈에 잠깐 갠 지나가는 멸비, 려다라는 단어 외우면 이 려다라는 거 들어갔을 때 해석 다 할 수 있어요.
자, 도상 길이에 무원수를 근원 없는 물을 반만 대두고 소 한 번 주마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유에 달려가서 이런 거 봤을 때 음성하는 거 보이면 되고 굳게 닫힌 문 밖에 어저께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이 에헴 오래도록 한 후에 아, 그 누구십니까? 염치 없는 납니다. 초경이 거의 됐는데 거기 어찌 와 계십니까? 지금 뭐예요? 대화 구성이구나. 그래서 소주인과 화자의 이런 대화 구성, 대화책 대화 구성이구나. 자, 매년 이러하기 귀찮은 줄 알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 생각이 많아 왔어요. 자, 공짜로 주거나 값지나 돈 받고 주거나 빌려준 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너준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숙이지. 아, 숙건고기를 너무 꽝고기를 맛있게 구워 옥지게 기름지게 구워내고 가득은 3일줄 완전 좋은 술을 취하게 권했거든. 자,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안 갔겠니? 내일로 내가 빌려줄게 하고 큰 약속을 했어. 근데 실이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쉽지 않아. 미안하게 됐네.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왜요? 빌리지 못했구나. 그러면 정말로 이게 팩트일까요? 아니죠. 너도 뭘 가져와라. 뇌물 바쳐라. 조선후기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마지막에 헛모자 숙여 쓰고 축원음 지치네. 힘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만 짖는다. 이런 거. 어떤 모습? 초라한 양반.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연결해서 나온 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필기할 때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서 굳이 음성상징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음성상징어가 뭔지 공부를 하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어봤을 때 찾으면 되는 그 정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소를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소 없으면 농사 못 짓네? 농사를 포기하면서 내가 강호한정의 꿈을 꾼 지가 너무 오래됐었어. 내가 먹고 사는 현실이 중요해서 내가 좀 깜빡 잊고 있었네? 나 다시 뭐 할래? 유교로 돌아갈래? 해서 안분지족으로 끝나는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누왕사도 대표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고전 운문이었고요. 그럼 현대시는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왔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대는 크게 여러분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 그다음에 60년대, 80년대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90년대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대표작이야 라고 뭔가 매년 출제되기에 조금 그런 작품들은 사실 시에서 많지가 않다. 보게 되면 윤동주 하면은 대표 무슨 시인? 저항 시인인 거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물론 순수시도 있어요. 김소요 같은 경우에는 한해정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민족 시인이니까. 그다음에 30년대 순수시인 중에 김영란 같은 경우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런 것만 봐도 울림소리 중시 여기고 이런 문학의 순수시를 노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뜨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시대상에는 저항시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시와 저항시의 두 이런 큰 틀이 있구나. 물론 김현승의 종교시 같은 것도 막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거 잡다한 거 빼고 그냥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대상이 나와 있는 이런 윤동주 대표 작가들은 당연히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기출에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 윤동주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서 50년대 이런 박두진 그러면 자 물론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박두진의 해가 왜 이때예요? 자,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외세에 의한 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런 화합을 노래하는 박두진의 해 같은 걸 공부하시는 거고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시대가 똑같아요. 현대문학에서는 현대시든 현대소설이든 똑같다. 일제강점기에는 뭐다? 일제강점기 당연히 일제 수탈로 인해서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만주나 러시아로 이민을 가서 유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럼 유랑민의 삶 이러면 백석, 이용학 묶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제의 탄압에 저항할 거야.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저항 시인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순수 심한 이렇게 심한 쓴 애들도 있어. 그 다음에 김소월 이별의 정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표 작가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광복 직후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웠단 말이에요. 화합이 안 됐다고. 그래서 완전한 이런 자주 독립을 염원한 게 박두진입니다. 그래서 외세한 분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완전한 하나가 되었으면 해. 이런 거. 그다음에 신석정의 꽃덤불 이런 애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이념의 대립, 갈등이란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이래갖고 좌익과 우익 이래가지고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이런 내용이 추가되는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거의 작품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60, 80년대 왜 그러냐면 이때는 두 가지야. 독재 아니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이요. 그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들어가 있는 건 80년대 황지우, 저항시인데 60년대 신동엽, 김수영. 그 다음에 70년대 뭐 김지아, 뭐 타는 목마름으로도 있고, 뭐 이성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어요. 뭐 신경님 대표죠. 민중시인의 대표예요. 신경님 같은 경우에는 신경님만의 특징이 있죠. 뭐 농무 같은 거 보면서, 농촌의 피폐함, 이런 것들 노래했다. 그래서 흐름이 다 시대상으로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심한 이럴까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 그때 전쟁 때, 그 다음에 뭔 거예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걔네를 공부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쉽게 읽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김혜순의 별을 굽다가 지금 수특이 많이 나와서 일단 실어봤어요. 그래서 사당역 때문에 일단 실었다고 봐야죠. 갈아타려고 이러면서 뭐 현대인의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불가마가 있나 보다. 불가마, 삶의 열정. 삶을 살아가는 열정과 의지입니다. 저거 상징적인 의미 관련해서 다른 작품들이 연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